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보다 제가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그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까지. 세 사람이 여행을 떠난 날, 저는 조용히 서류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미 서명까지 끝난 문서였어요. 그날, 제 결혼은 끝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훨씬 오래전에 끝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부부였어요. 좁은 원룸.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왔고 전기장판 하나에 서로 등을 붙이고 잠들던 날들. 콩나물값 몇백 원도 아끼며 살았지만 그때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녔고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합쳐서 320만 원. 그게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시골에 있던 땅이 개발 예정지였고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62억. 변호사가 말한 숫자였어요. 평생 300만 원으로 살아온 제게 그 숫자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브랜드 매장. 5천만 원짜리 수입차. 500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어요. 사업 하나 해볼까 싶어. 골프 관련 매장.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까지 나섰습니다. 남자는 사업 하나 해야지. 평생 월급쟁이로 살 순 없잖아. 결국 매장은 시작됐습니다. 강남 뒷골목 상가. 보증금, 인테리어 재고. 그렇게 5억이 나갔습니다. 처음 2달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남편이 매장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거래처 미팅 있어. 골프 약속 있어. 핑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처음 듣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수아. 그냥 사업 파트너야. 여자분인데 되게 일 잘해.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날 이후 수아라는 이름은 자주 등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스케줄, 귀가 시간, 핸드폰을 보는 횟수, 작은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확신했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서재로 갔고 서류들 사이에서 법인 통장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출금 내역을 보다가 멈췄어요. 수아 앞으로 송금 300만 원. 수아 앞으로 송금 500만 원. 합계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매장에 있었지. 수아는?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은 안 봤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하거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틀 전에도 수아 앞으로 송금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준비해야겠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료 30만 원을 내고 모든 걸 설명했어요. 상속재산은 부인의 고유 재산입니다. 이혼을 해도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리하세요. 사업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앞으로의 자금 이동은 모두 기록하세요. 저는 모든 걸 적었습니다. 한 가지 더 조언하자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지금은 증거를 모으고 법적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남편 명의. 초기 자금 5억은 제 통장에서 남편 통장으로 이체된 기록만 있었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업 자금 관련해서 차용증 작성하면 안 될까?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남편은 귀찮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너가 서류 만들어줘. 저는 차용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차용 금액 5억 원. 이자 연 5%. 상환 기간 3년. 담보는 사업체 및 매장 재고 일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채무자가 상환 기일을 넘길 시 채권자는 담보물을 즉시 처분할 수 있다. 남편은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어요. 별 생각 없이. 저는 그 서류를 공증받으러 갔습니다. 차용 계약서를 공증받고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사는 게 맞을까?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야?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이혼도 생각해봤어.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란 척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요즘 너 너무 계산적이야. 돈 얘기만 하고.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볼게. 남편은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먼저 칼을 꺼낸 건 너였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그리고 저는 탐정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남편 뒷조사 가능한가요? 비용은 300만 원. 일주일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남편과 수아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나란히 걷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됐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재를 정리하다가 남편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이혼 절차 알아보기. 재산 분할 비율. 상속 재산 50%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저는 그 수첩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구나. 저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먼저 준비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엄마랑 캐나다 여행 좀 다녀올까 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캐나다? 갑자기? 응. 엄마가 평생 한번 가보고 싶어 하셨거든. 효도 여행으로. 일주일 정도. 남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어머니 모시고 잘 다녀와. 응. 고마워. 남편이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남편의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항공권 예약 확인서. 인천 밴쿠버. 탑승자 명단. 3명.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수아.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도 있었어요. 2베드 스위트룸. 일주일. 그리고 이메일 본문에 적힌 메모.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 논의.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배제하고 새 인생을 설계하고 있구나.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여자도 세 사람이 함께. 저는 그날 밤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항공권, 호텔 예약, 이메일 본문, 모든 것을. 그리고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증거. 캐나다 여행. 출발 전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행 잘 다녀와. 어머니 잘 모시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걱정 마. 사진 많이 찍어와. 그래.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랑해. 남편이 잠시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거짓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은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랑 잘 다녀와요. 저는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남편의 차가 떠나고 나서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세 사람이 캐나다로 떠난 그날, 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 재산명의 정리, 증거자료 정리, 사업체 지분 확보, 차용금 회수 통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말했어요. 매장 요즘 적자라며.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장부 봤어. 3개월째 적자더라. 미안. 괜찮아. 근데 자금 더 필요해. 2억 정도 더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럼 2억 더 줄게. 대신 이번에도 차용증 써줘. 그리고 매장 지분 50% 내 이름으로 넣어줘. 남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법적으로 매장의 절반은 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세금 문제 때문에라는 핑계. 공동명의 계좌 15억을 제 단독 계좌로.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후 이메일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장, 재산 분할 청구서, 차용금 상환 청구서. 저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어요.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캐나다에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10분 후 남편이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뭐가? 이혼 소장.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 그거. 도착했구나. 너 이혼 소송 걸었어? 응. 왜?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수아. 당신이 만나는 여자. 알고 있었어. 몇 달 전부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호텔 앞 사진. 차 안 키스 사진. 레스토랑 사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증거야. 법정에 제출할. 그리고 테이블 위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용금 상환 청구서. 7억. 3개월 안에 갚아줘. 못 갚으면 매장 처분할 거야. 7억을 3개월 안에. 그게 말이 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잖아. 당신이 서명했어.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뭐,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재산 반 가져갈 생각이었다는 거.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수첩 봤어. 상속 재산 50%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처음부터 계획이었지.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저는 웃었습니다. 미안. 지금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잘못했지. 근데 너무 늦었어.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 당분간 밖에서 지낼 거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잠깐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 제발 다시 생각해줘.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선택했어. 끝.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도 캐나다 여행에 함께 가셨잖아요. 수아와 함께. 시어머니가 말을 잃었어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수아는 사라졌습니다. 돈이 끊기자 연락도 끊었죠.
매장은 문을 닫았고 저는 자산을 처분했습니다. 회수 금액 4억. 남편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석 달 후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2억 원. 재산 분할 없음. 남편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정을 나올 때 남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저는 멈췄고 남편이 다가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당신이 나한테 한 것보다 더한 것 같아.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는 나를 배신했어. 돈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날 지켰어. 그게 다야. 하지만 우리 10년을. 10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10년 중에 진짜였던 게 몇 년이나 돼? 돈 들어오고 나서 너 완전히 바뀌었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나 한 번만 묻고 싶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 없던 그때 나 사랑했어? 남편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10년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됐어. 이제 진짜 끝이네. 남편이 무너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돈을 물려받은 게 아니었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사람을 보는 기회를 받은 거였어. 그리고 너는 통과하지 못했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느낌. 법원을 나올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처음으로 숨이 편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라는 걸.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 감정도 남지 않는 순간이라는 걸.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고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예전 집에 있던 건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전 남편 요즘 편의점에서 알바한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이제 저와 상관없었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고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너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다.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 기분이 좋거든. 이혼하고 나서 더 행복해 보여. 응. 실제로도 그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냥 없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나를 위해서. 일기를 덮고 저는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너무 잔인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말할 겁니다. 너무 차갑게 굴었다고. 그래도 10년인데 한 번쯤 기회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배신에는 1등급도 2등급도 없다고.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다고.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눈 감는다고 해서 상대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노력이지만 배신 앞에서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로 들려주세요.